세미나 강의에서 지금까지 이제 어거스틴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의 법적 사유, 어거스틴은 로마의 법을 이제 어떻게 이해했나,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하지요. 어거스틴의 그 자유의지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법률에 의해서 처벌된 것을 과연 정의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만약 그것이 정의라면 박해 기간 동안의 순교자들은 처벌당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불의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상당히 이제 어거스틴의 이 안티노미적인 사유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법률만이 정의가 되는데, 그렇다면 법률은 어디까지 정의로울 수 있겠나? 뭐 이런 질문이 나오겠지요. 여기서 이제 어거스틴은 키케로의 법의 합리성과 정의를 수용하고 이 신학적으로 반성합니다. 그게 이제 자유의지론에 잘 나타나는데, 이 키케로는 국민은 공동선을 옹호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동의가 되고 공동선에 의해서 연합된 시민의 집합이다. 유명한 그 정의입니다. 데 레푸블리카라고 하는 이 공화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정의죠. 그러니까 로마의 공화제에서 국가는 공적 업무, 레스 푸블리카, 공적 업무, 공공의 업무를 의미하고 공공 영역에서 이 공무를 시민들의 공공선을 위해서 법률 제정을 하는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다. 이게 그 유명한 레스 푸블리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뭐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또 한국에서도 공공신학에 대한 말들을 합니다만은 이 레스푸블리카에 대한 이 그레코 로만의 민주주의와 법적 질서 그리고 서구 사회의 전통 또 이런 것들 비교사회학적으로 넘어서서 중국 또는 뭐 인도, 이슬람 이쪽하고 비교하면서 시작되는 하나의 토대가 공공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법의 정치적 성격을 살펴보면 기원전 451년에 이제 로마의 그 유명한 12표법이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말해집니다. 이 승인과 계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451년 기원전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죠. 이미 기원전 5세기 고대 아테네 도시국가하고는 좀 달라요. 로마에서는 공화제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발전하면서 고대 아테네 도시국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자유가 이제 개념화가 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혹시 그 6세기 초 아테네의 솔론의 개혁법에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뭐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만 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이제 보통 보긴 합니다. 어디까지 영향을 받았느냐가 문제겠지요. 이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는 이미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호메로스 시대에 르네상스가 나타나요. 해외 식민 이주 정책이 활발해지고 뭐 아테네가 그리스가 해양 국가니까 무역이 절정에 달하고 이미 그 당대 이집트에 무역 사무소를 설치할 정도로 큰 어떤 그 저기 섬에다가 그래서 상업과 소규모의 산업 발전이 대단했죠. 여기서 이른바 그레코 시대의 자본 축적과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검토가 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귀족들이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게 되고 농민들이 토지를 탈취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솔론의 개혁법이 나오고 이 솔론의 개혁법이 결국 아리스토텔레스 쪽으로 이어지면서 아주 혹독하게 페리클레이토스의 그 이른바 민중민주주의 중우정치를 비판하는 하나의 이제 내재적 비판의 원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원전 300년 이후부터 이 로마의 공화제의 식민 지배와 이 로마 제국으로 진행되는 일종의 법의 확립이 되는데, 사실 이미 로마 공화제 때 제국주의였어요. 뭐 꼭 제국주의 때 제국주의가 아니라 이미 그때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그 땅과 식민지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화제 시스템에서는 법으로 다스리는 거죠. 시민들 간의 계약과 교환에 대한 규정들, 특별히 경제 거래, 임대, 유산, 그리고 재산권,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시민법이 로마 공화제에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쟁과 경제 영역의 법은 이전에는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 당대 고대 아테네에서도 뭐 찾아보기가 어렵고, 물론 솔론의 계약도 좀 있긴 했었지만 중간에 페리클레이토스를 통한 이른바 민중민주주의 하면서 뭐 소크라테스를 처형하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로마법의 중요성을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제 주목을 하고 검토를 합니다. 이른바 법의 영역에서 인식론적인 파열이 일어난다. 전문 법률가들이 출연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최근 연구들을 읽어보면 오늘날 변호사처럼 소송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 법의 원리를 기초로 해서 법정에서 사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고, 공화제에서 법률가들은 이 상품 교환이 증대가 되고 경제 발전이 나타나면서 상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시장에서 이거 아주 야만적인 약탈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사유재산 개념이 법적으로 도입돼요. 사유재산의 개념이 법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산업자본주의 영국에서 사유재산을 부르주아다라고 파악한 것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산업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자본 축적, 정치적인 민주주의,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문제, 그 한 영역에 국한해서 분석을 한 거지 이쪽은 전혀 손대지 못했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역사사회학자 아주 저명한 분입니다. 페리 앤더슨이라고 하는 영국 분인데, 뭐 이분은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서 있으면서도 사유가 굉장히 유연해요. 사회학적 사유를 하고, 막스 베버를 비판하면서도 이 베버의 그 이른바 교수 자격 취득 논문에서 언급했던 그레코 로만의 이제 농촌 경제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게 수용하고, 그래서 이 페리 앤더슨이 쓴 Passages from Antiquity to Feudalism이라고 하는 책은 아주 이 역사 사회학에선 고전으로 여겨질 텍스트북으로 이제 여겨지는데, 이분의 이제 주장은 로마의 사법 체계에서 최초로 사적 소유가 레스 퍼블리카를 위해서, 그러니까 공공선을 위해서 사적 재산이 법제화가 됐다. 이런 아주 중요한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제에서도 이제 제국주의 성격은 가지고 있었는데 전쟁을 해서 많은 땅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자본 축적과 독점, 상업경제, 이 무역의 발전에서 이게 잘못하면 이 노예제에 기초한 정치자본주의 또는 전리품 자본주의라고 하죠. 이런 전리품 자본주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 법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노력들이 로마 공화제에서 레스 푸블리카에서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3권에서 이 전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성격을 분석하면서 이 고리대금업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았는데, 그건 아주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레코 로만의 전체적인 자본 축적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정치 문제하고 사회계층 문제를 이렇게 두텁게 파악은 못했고요. 그런가 하면 베버는 정치적 제국주의 자본주의를 이제 유형화를 해서 이른바 제국주의 자본주의 또는 전리품 자본주의는 세계 도처에 다 있다. 그 뭐 무슨 서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도 인도도 다 있는 거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유형화합니다. 베버의 입장은. 어쨌든 시민법은 무제한의 부의 축적과 지배계급들, 부유층들의 탐심의 재갈을 물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특권을 둘러싼 투쟁이고 법을 통해서 제한을 가했던 역사다. 이런 하나의 패러다임이, 이런 에피스테메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사적 소유와 시민법은 지배계급의 수단이다. 이건 마르크스주의의 시니피앙이죠. 일종의 구호, 시니피앙, 기호인데, 그래서 이 시니피앙은 기호학의 정치라고 하는데, 역사사회학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역사사회적 경험으로 이 시니피앙이 채워져야만 그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의미론과 기호학을 둘러싼 논쟁들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방법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흔히 대한민국에서 뭐 식민지 근대론자들이 많은데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민법을 도입해주고 군대를 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식민주의 정치의 시니피앙에 이제 불과하다. 그 세밀한 독해를 필요로 하죠. 일제 문법을 분석해보고 결국 이것이 비스마르크의 군주제법을 모방하고 거기에 플러스 천황제를 도입하고 거기에 플러스 영국의 자유방임주의, 대표적으로 존 스튜어트 밀, 이 뭐 식민지배, 인도 식민지배 최고 사상가였죠. 아버지하고 같이. 그리고 이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을 인종 엘리트주의, 묘사도 정신에 융합한 제국주의의 법이었죠. 이런 제국주의 법을 조선에 갖다 놓고는 뭐 식민지 근대성을 열어줬다고요. 자기네가 근대적 사회로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인데 파시스트들이 어떻게 조선에 와가지고 식민지 근대성을 열어줬다고 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론의 두터운 기술들을 통해서 어디에서 이런 정신병적인 징후들이 이제 나타나는가. 이 편집 증세가 그런데 여전히 이 신식민주의자의 시니피앙에서 이른바 포스트 콜로니얼 컨디션이라고 그러죠. 이 포스트 콜로니얼 조건 안에서 여전히 일어났던 징후적인 시니피앙들이 신식민주의자들의 입에서 이제 등장한다. 어거스틴적으로 본다면 결국 이 큐피디타스의 뒤틀린 욕망이 우상의 지배로 나타나고 일제가 갖고 있는 사회를 인식장애와 이 나르시즘으로 만들고 결국 이게 제국주의를 통해서 세계화가 되는 거다. 이렇게 공공신학적으로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로마의 행정관리법으로 돌아가 보면 두 명의 최고의 집정관들이 있었고 시민들의 법적 문제와 사안을 재판에 회부할지를 결정하고 물론 배심원은 임명이 됐죠. 오늘날 삼권 분립, 입법, 행정, 사법은 없었지만 그러나 로마 공화제 시대의 옹고와 피고 그리고 재판에 관여하는 배심원 제도, 그래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면에서는 이 그레코 이제 아테네의 도시국가하고는 전혀 다르죠. 공정한 재판들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법 앞에서 평등하니까. 그리고 법조인들은 법적 서류를 기한하는 변호사의 업무였기도 하고 또 공중인들이 뭐 직업으로 신분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 로마가 제국 황제 중심의 제국으로 들어갔지만 이 법의 카테고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평민권리의 시민법, 원로원의 입법, 황제의 행정명령. 물론 뭐 황제가 많은 권력을 독차지하긴 했지만 자기 멋대로는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뭐 정신 나간 어떤 황제들 뭐를 제외해 놓고는 이 법조원의 조언과 권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로마 제국은 황제 독재가 아니라 시민법 법전에 기초했다. 오죽하면 그 미치고 황양 황제 네로도 그 정신 나간 짓 하기 전에는 세네카를 법적 조언자로서 기용해서 그 정치적 조언을 들었을 정도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초대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저명한 법조인들을 기용하고 법 해석에 국가의 권위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황제는 이 경제 활동과 권리에 대한 시민 법전의 원칙을 지켰고 황제는 뭐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법을 기초로 해서 다스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별히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86년부터 161년 사이인데 공중인들이 국가 봉급을 받고 5천 명 정도 되는 이 법조인들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중인이 황제의 비서 역할을 하는 중앙집권적인 관료제가 절정에 달하죠. 그래서 이 시기 경제 성장과 라틴 문화가 꽃을 피우고
역사와 철학과 문학이 융성했다. 그 기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로마의 흥망사를 쓰신 분인데 이 시대를 로마의 황금시기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과 인권, 자연법이 인권의 기초고 천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인권과 민주주의 사고는 근대 초기 부르주아지 문화 이전에 로마 공화제에서 벌써 기원전 로마 공화제에서 꽃을 피웠다. 그러니까 정치 주체가 시민으로, 경제 주체가 시민 중심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시민은 부르주아지다라고 하는 말은 역사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전혀 틀린 말이 되죠. 이미 산업자본주의 이전에 로마 공화제에서 시민이 경제와 그리고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뭐 저기 착오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법의 합리성과 공정성, 그러니까 인간의 경제 활동을 도덕적으로 규제한다. 그래서 법의 공정성과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뭐 이제 상품 교환이 이루어지고 문화적인 교류의 공간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시장은 문화 교류의 벨트로서의 역할을 지켜주는 게 법적 합리성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장 그러면 자본주의 이퀄 뭐 이렇게 가져가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시장은 문화적 교류의 공간과 벨트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상법, 경제에 대한 규제는 법적으로 공정해야 되고 인권이 강화가 돼야 된다. 이게 이 로마 공화제의 입장이었죠. 자, 키케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원전 106년도에서 43년. 이제 아마 안토니우스에게 이제 암살을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원래 법정 변호사이고 아주 유명한 정치가였죠. 이 자연법을 기초로 법의 공정성과 인권을 정의하고 이 키케로의 법에 관하여 데 레기부스는 아주 유명한 뭐 고전에 속합니다. 여기에 보면 진정한 법은 바른 이성이다. 모든 인간들 안에 확산된 자연적인 본성과 일치한다. 모든 인간들에게 다 똑같은 이성의 동일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항구적이고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서 의무를 다 하고 금주를 통해서 잘못된 일은 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법의 다시 말하면 골격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키케로의 자연법 사상이 유스티니아스 황제 시민법전의 골자로 나타나고 이제 뭐 11세기 십자군 전쟁과 더불어서 13세기 이탈리아 도시국가 그 대학에서 뭐 다 법대 교과서로 이제 공부가 될 정도로 공화제 민주주의를 확립을 시켜주고 여기서 이른바 상업자본주의 상업혁명이 이 13세기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 나타나는 거죠. 상업혁명. 그러니까 이 상업이 자본주의였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작은 영국의 아주 약탈 산업혁명이 아니라 13세기 이 지중해를 기초로 한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 상업혁명이 나타나고 시민이 정치와 경제 주체로 등장하는데 이게 다시 말하면 레스 푸블리카라고 하는 뭐 이게 결국 이제 르네상스로 이어지고 또 엎치락 뒤치락 역사적으로 합니다만은 527년도에 유스티니아스 황제는 동로마의 황제였고 그 라틴어를 사용한 마지막 황제였죠. 초기 로마 법전들을 다 수집해서 요약법전 533년도에 이제 발간하고 이 서구법합의 토대가 됩니다. 서구 법대에서 공부하는 여기에 보면 법의 경률이 나오는데 이 정직하게 살고 아무에게 해롭게 하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몫을 준다. 이 수무 쿠이케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몫을 준다. 이게 다시 말하면 정의죠. 정의란 무엇이냐? 이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그건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아무에게 해로움을 주지 마라. 이 non-maleficence, 남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은 거다. 그런 틀에서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몫을 줄 수 있다. 법대 학생들의 교과서였고 뭐 달달 외우고 다녔다고 말을 하는데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강요 그리고 모든 제국의 법조항을 코덱스로 완성해서 이 시민법전 그러면 요약법전, 강요, 코덱스
뭐 이런 걸 통해서 키케로와 법적 민주주의가 르네상스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13세기 시민사회, 산업혁명, 그리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기초로 한 합리적 경제활동, 상업자본주의가 이제 여기서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움 쿠이케라고 하는 말,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준다. 이 공공선 정의에 대한 규정이죠. 그리고 난 멜러피션스라고 하는 남에게 그 해로움을 주지 않는다고 그 힘이 연약하다 그래서 함부로 그 타자에게 해를 주어서는 안 되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쳐줘야 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로크와 루소에게 민주주의의 공공선의 토대로 정립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구의 이 제국주의적인 약탈 전리품 자본주의하고는 달리 이 수임 쿠이케를 기초로 한 사법적 민주주의, 이제 이 전통을 가장 그 중요하게 수용해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쓰신 분이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이제 존 롤스라고 하는 분이죠. 롤스하고 이제 그 상당히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었던 그 정의란 무엇인가로 강연했던 마이클 샌더라고 상당한 그 오랜 논쟁을 이제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중세 후기 이태리 도시국가의 자본주의에서 로마의 전리품 자본주의와는 다른 도시 시장 경제가 나타났고 이 합리적 시장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상인 계급이 출현했고 여기에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가 나타나고 노동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길드, 상인 길드들의 그 사회적 권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런 법의 합리성에 기초한 자유노동이 최초로 조직되기 시작해요. 여기에 이제 법적 교육, 이런 또 시민법을 통한 경제활동, 여기서 이른바 시민민주주의 또는 시민자본주의가 출현하는데 이것은 전리품 자본주의하고는 제국주의를 기초로 한 자본주의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법적 합리성에 보면 이런 사유가 다 들어와 있죠. 지배계급의 지나친 부의 축척은 시민법전을 통해서 컨트롤해야 된다. 이미 212년도에 카리쿨라 황제는 로마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시민권을 다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거스틴이 살았던 시대는 상당히 시민민주주의는 나름대로 구축이 돼 있었죠. 법적 합리성하고. 그런데 이제 마니교하고 논쟁에서 중요한 거는 마니교의 법적 사유는 로마의 실정법은 영원한 거다. 그러니까 변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실정법은 영원법이다. 그러니까 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런 이 마니교의 입장이고 도나티스트들은 뭐 법이라고 하는 건 지배계급의 수단이니까 뭐 복음을 위해서 나의 대의를 위해서 언제든지 권력 쟁취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배교자 줄리안 황제 그 제2기관이 361년부터 363년 사이에 협력하죠. 그러니까 이 배교자 줄리안 황제는 기독교를 뭐 다운시켜버리고 다른 이방 종교를 이제 국교로 이제 채택하는데 여기에 도나티스트들이 이제 관여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대의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권력을 쟁취할 수 있고 권력에 편승할 수 있다.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 마니교하고 도나티스트의 법적 사유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입장은 실정법은 임시적인 거고 영원법이 될 수가 없다. 어느 곳에서도 정의로운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적 소유나 개인의 권리를 말할 때 상대적으로 행정과 관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의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정법은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에 의해서 관리가 되니까 황제의 권력에 의해서 관리가 되니까 토라의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사적 소유는 없다. 그 레위기랄지 거기 보면 신현 사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소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부의 축적이 개인의 소유에 있다면 이 토라의 계명에 따라 이 사적 소유는 공공선을 위해서 적용돼야 된다. 이런 레스 푸블리카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어거스틴은 키케로의 입장을 이제 수용하는 거죠. 이 사회적인 부의 선용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안전망을 쳐줘야 하고 이 사적 소유권이 가능한 것은 이 지상의 도시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수임 쿠이케 정당한 몫은 사람에게 줘야 되니까 그것들을 이제 행사하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사적 소유는 의미가 있는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의로운 건 없다. 그러니까 도나티스트들의 권력 편승론하고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큐피디타스의 어떤 나르시즘, 이 과잉 욕망에 의해서 나르시즘이 걸리니까 인식 장애가 오는데, 이게 이제 도나티스트들이 결국은 배교자 줄리안 황제가 편승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없애버린 데 앞장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비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와 법적 사유에서 공공선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평등한 자연법을 기초로 한 사적 소유.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고 잠정적인 거다. 언제든지 잘못되면 개정하고 고칠 수 있어야 된다. 헤겔은 역사 철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로마로 이행하면서 개인과 인권, 그리고 법적 합리성이 비로소 출현했다. 이 재산권은 수임 후익해 정당한 사람에게 몫을 주는 그런 공공선 차원에서 재산권이 이 무해의 원리, 남에게는 해로움을 주지 않는다, 이 통해서 확립이 되었고, 정치적 보편성과 개인의 법적 자유, 이거를 기초로 해서 이른바 주체로서의 시민이 출현한 이제 문명이 로마였다. 상당히 중요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은 법적 합리성에 기초하고 타인에게 해로움을 끼치지 않는 상도덕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생산자들 간의 유기적 연대감을 증대해주는 어떤 공동결정, 이런 것들이 시민사회 국가론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게 오늘날 공공신학을 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해결적인 전통, 그리고 로마의 시민법전을 기초로 한 이제 그런 주장들을 이제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레코 로마 안에서 계급과 투권 투쟁의 재갈을 물린 것은 법적 합리성이었다. 이 constitutional democracy라고 하는데, 이건 뭐 존 롤스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핵심 내용으로 이제 들어오죠. 이 레스푸블리카를 위해서. 그러나 황제 중심이 점점점 중앙 관료로 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 경제가 마비가 되죠. 황제는 직접적으로 부역 국가를 따로 만들어서 황제의 중앙 관료 중심 체제를 이어가는 자본들을 축출했기 때문에 도시 시장은 그러면 뭐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평화 시기에 전쟁이 없고 노예 공급이 그치게 되니까, 지금까지 모든 노동을 노예가 하다가 끝이니까 결국은 도시 경제는 마비가 돼버리고, 그래서 망합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이 고대 로마에서 봉건제 사회로 이행하는 아주 중요한 이행 논쟁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 태제가 됩니다. 밀뱅크라고 하는 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거스틴과 포스트 모던 정치, Theology and Social Theory, 아주 그 신학자로서는 사회이론과 사회철학에 아주 정통해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은 이제 듀르켐의 사회학의 입장을 가져서 어거스틴을 재해석을 하는데, 어거스틴의 종교의에서 중요한 건 인간의 이상은 욕망의 구조를 구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로마의 가부장 제도가 나오는데, 신의 도성에 보면, 근데 이 파테르 파밀리아스라고 하는 로마의 가부장 제도는 시민의 질서와 평화 그리고 법에 일치하여 수행됐던 사회 조직이에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뭐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은 그 틀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통해야 되고, 자녀들과 노예들을 공정하게 다스려야 되고, 권위를 행사하는 이 파테르 파밀리아 안에서 책임성은 더 큰 부담이 되고, 이런 말씀으로 제대로 다루어질 때 도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오이코스는 이 도시의 기본 요소니까, 가정.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교회를 오이코스로 이제 쓰게 하잖아요. 에클레시아란 말 쓰다가 쓰지 않고, 이건 너무 세속화된 민주주의니까 오이코스다. 도시의 기본 요소인데, 시민법의 기본 요소인데, 여기서 이제 이른바 페미니스트들이 어거스틴에 대한 비판의 한계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흔히 페미니스트들이 이야기하는 로마는 생물학적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서 지배가 된 곳이 아니라 시민법에 의해서 가정 구조를 법제화를 했어요. 오히려 페미니스트들이 비판을 할 거면 진짜 남성 중심 지배, 메스큘린 다모네이션은 로마의 페드라스티 제도의 부패에 있었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은 페드라스티 부패는 좋다고 그러고,
집중적으로 이 어거스틴이 가부장 제도에 다시 말하면 그 남성주의의 뭐 가장 그 최고의 신학자다. 이거 해체해야 된다.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어떤 근거에서 저런 말을 하는지. 시니피앙들이 너무 난무하니까 역사 사회적인 경험과 내용들을 분석해서 의미론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건 다 이제 선동 담화로 끝나버리게 되죠. 사회는 구성원들을 연대감으로 묶어내기 위해서 집단적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실천이 또 중요하고, 그래서 로마는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다. 이 밀뱅크가 보는 해석은 어거스틴은 로마를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으로 봤고, 그러나 개인주의는 고대의 미덕과 윤리로 채워져야 한다. 근데 이런 어거스틴의 사유 속에서 신의 도성에서 나타나는 그 측면에서 이제 밀뱅크는 디르켐의 사회학적인 사유와 이제 반향을 갖는다. 상당히 그 독특한 시선이고 상당히 그 탁월한 통찰들이에요. 교회는 정의와 미덕과 용서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거룩과 무한한 정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이 무한하게 정의로우신 분이다에 대한 그 믿음의 그 실천이 되는 것이 공동체니까 이 용서와 까리타스는 아름다운 사회 질서를 세우는데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레스푸블리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실천이 돼야 되고, 이런 면에서 밀뱅크는 듀르켐적인 종교사회주의와 이 교회의 이념을 소위 지틀히카이트, 인륜성이라고 그러죠. 헤겔이 이야기하는 고대의 미덕, 도시국가에서 주어졌던 미덕들, 이 윤리적인 미덕들, 지틀히카이트, 인륜성과 개인의 자유, 프리덤, 이것이 융합될 때 비로소 어거스틴은 듀르켐적인 사회학의 틀에서 기독교적인 사회주의로 발전할 수 있다. 대략 이 정도가 밀뱅크가 말하는 신학과 사회 이론의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